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성인데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벗고 하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은 승리자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너무 네. 오늘 날도 덥고 집에서 수박 드시고 누워 계시고 싶으셨을 텐데 나와주신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한다 그래 사진 찍고 그래서 좀 민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짧은 순간 감동과 작은 깨달음을 얻으면 이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몰핀인데 생체 몰핀이죠. 기쁘고 즐거운 몰핀인 엔돌핀보다 4,000배나 높은 탁월한 약효를 갖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언제? 아주 큰 기쁨도 좋겠지만 소소한 기쁨, 작은 배려 속에서 나오는 감동, 그런 어떤 삶 속의 일상 속에 있는 그런 깨달음이나 감동들이 올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묘한 그 행복감이 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 때문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 다이돌핀과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전국 노래자랑을 몇십 년간 해오신 송혜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고하셨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못하다 보니 다이돌핀을 계속 맞으시다가 한 3년 가까이 제대로 전 그걸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했거나 그랬겠죠.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 송혜 그 선생님께서 다이돌핀을 더 이상 주입이 안 되시다 보니까 급격히 노화가 진행돼서 돌아가셨다는 썰도 있어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요, 결국은 이 오늘 말씀드릴 것도 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건강하게 잘 살자인데 이 다이돌핀과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전 지구적으로 다이돌핀을 가장 많이 매일처럼 맞으면서 장수를 누리는 직업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등 직업군이 누구냐면 성직자,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는 108배를 들이시면서 매일 뭔가를 깨닫지 않겠어요? 그 불경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이든 뭔가를 읽으면서 예전에 늘 봤던 불경이고 성경인데 어느 한 구절 속에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들이 확 올 수고 있잖아요. 법문을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뭐 불경을 외우는 중에 그런 깨달음이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깨닫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다이돌핀을 늘 맞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성직자님들이 오래 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사는 직업이 지휘자래요. 모차르트의 곡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 또 있는데 그거를 학부 때 또는 대학원 때 배웠을 때의 그 곡과 자기가 이번에 큰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곡을 해석하면서 밤새워서 그걸 보다가 어느 순간 이 모차르트가 이런 느낌 때문에 이 곡을 썼겠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곡과 다르게 실제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왜 그 관중들의 몰입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감동과 무슨 어떤 깨달음이 막 연주하는 중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무당으로 치면 작두 탄다고 하죠. 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쫙 오면 다이돌핀이 이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지휘자들이 진짜 오래 산대요. 그리고 두 자리가 다 어떤 자리입니까? 다 이렇게 주목받고 박수 받는 자리잖아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오케스트라를 정말 멋지게 하고 나면 기립박수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다이돌핀을 매일처럼 맞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다이돌핀을 매일 맞으려면 방에서 수박 먹고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찍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찮아도 식사하시고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래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죠. 오늘 또 다이돌핀 들었잖아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게 작은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 에이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젊어지셨어요 이미. 제 얘기를 듣고. 예. 다이돌핀을 매일처럼 맞는 우리 사랑하는 수성 구민 여러분, 고산도서관에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쳐주시고 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꽤 명강사예요. 그래서 길게 오늘 안 할 겁니다. 짧게 할 거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오늘 좀 많이 받을 텐데 오늘은 몇 가지, 한두 가지를 보시면 저건 뭐 어디 뉴스에서 많이 들은 얘기 같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좀 충격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한 2-3개를 준비했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디지털과 바이오가 조금 전에 기자 선생님도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디지털과 바이오가 어떻게, 왜 융합이 되어야 되느냐. 옛날에 저는 모기 분류학자도 했었고요, 파리 분류학도 했었고, 진해 분류도 했었고요, 찐득이 분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 분류도 했었는데요, 이도 했었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 다 했어요. 제가 딴 사람이 안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옛날에는 생물학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면 한 마리를 잡아다가 현미경에다 올려놓고 얘 돌기가 3개네, 얘 날개가 4개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그렸어요. 이렇게 그 예쁘게, 미술가예요 생물학자가, 그려가지고 그걸 논문에 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석사학위 논문 칠 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었나 없었나 헷갈리는데, 옛날에 그 뭐라 그랬죠 이거? 타자기로 논문하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시험 볼 때 등사기로 해가지고 시험지 저 맨날 등사기 이거 그 반장하면서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등사기로 계속 뭐 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랬던 시절과 오늘날의 바이오는 너무나 다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혼자서 손으로 연필로 그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선생님 몸에 세포가 10조 개쯤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 DNA가 들어있는데요, 그 DNA가 뭘로 되어 있냐면 ACGT로 되어 있는데 그 ACGT가 30억 개나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에. 그러면 10조 곱하기 30억 개 하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읽어서 그걸 데이터를 어디 데이터베이스에다 올리면요 30억 개의 ACGT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끝나고 가면 강의 시작하기 전보다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강의 끝나고 가면요 수십억, 수조 개의 데이터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처럼. 이거를 옛날처럼 그렇게 나비 날개 그리고 심액 그릴 때처럼 그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비교해서 여기 심액이 하나인데 여긴 2개네, 여긴 날개가 2개고 하나네, 이렇게 해서 생물학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몇 수십억 또는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침팬지와 사람을 비교하려면 침팬지의 30억 개와 사람의 30억 개를 비교해야 돼요. 어디가 다른지. 자, 그럼 그거를 우리 대학원생들 100명을 놓고 30억 개를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1번부터 30억 개까지를 내가 처음 1에서 1억 개까지 볼 테니까 네가 1억 1개에서 2억 개까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2개 사이에 다른 걸 찾아봐. 미친 짓이죠. 컴퓨터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IT와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이 아니고요. 융합은 서로 2개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융합하는 건데, 디지털, 즉 어떤 컴퓨터 베이스드 또는 인공지능 베이스드 뭐 어떤 그런 어떤 최첨단 기술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제는 생물학 데이터는요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학 사람들은, 생물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다음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의료 정보예요. 혹시 일평생을 사시면서 병원에 몇 번 가셨습니까? 많이 갔죠? 병원에 많이 가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많이 갔죠? 많이 가셨죠? 많이 가셨어요? 많이 가셨죠? 많이 가셨는데, 그러면 개개인이 일이 많이 갔는데 전 세계에 74억 명이 되는 인구가 병원에 간 기록을 따져보면 그게 10건, 20건일까요? 아니면 숫자로 셀 수가 없을까요? 숫자로 셀 수가 없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억 개 DNA하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내가 폐 전공자예요. 전 세계의 폐에 대한 모든 임상 기록이나 케이스를 다 보고 진료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 의사라는 것도 없었을 때, 병원도 없었을 때, 그때 몇 개 그 정보가 없었을 때와 지금처럼 매일처럼 전 세계에서 수억 개의 의료 정보와 그 치료한 정보들이 쌓여가는 이런 시대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억수로 많은 그 의료 정보를 어떻게 우여우여 모아서 거기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의사예요. 그럼 내가 폐 전문가인데 폐병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컴퓨터한테 야, 여기 너 옆에서 들었지? 이분들 얘기하는 거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다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지? 너 그러면은 요 분하고 가장 증상이 비슷한 전 세계 데이터 수십 경계의 데이터 중에서 이분하고 가장 가까운 거 몇 개만 뽑아봐. 대표적인 거. 매치율 99.9%인 거 쭉 뽑아봐. 네, 그래 쭉 뽑아줬어요. 그것도 많아. 그것도 100만 개예요. 야, 이거 100만 개다 어떻게 봐? 안 돼. 이 중에서 그러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체질이 다를 수 있으니까 외국인 다 빼고 동양인만 한번 뽑아봐. 동양인만 뽑아보니까 그것도 뭐였게 한 10,000개예요. 야, 이거 나 못 봐. 안 돼. 그러면 한국인만 뽑아봐. 한국인만 쫙 뽑았더니 한국인도 1,500개. 나 이거 못 봐. 그래서 야, 다시 뽑아봐. 경상도 사람들만 뽑아. 그래서 경상도 사람 뽑아보니까 300개예요. 예를 들면 야, 그럼 이 중에서 경상도 사람 중에서 뭐 저기 어디 시골 우간다에 실력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진단한 사람 거 좀 빼고 상대적으로 그 의사로 경험해서 케이스가 적어도 몇만 개 이상 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평판이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 그 의사가 진단한 것만 뽑아봐. 그랬더니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5개만 쫙 살펴보면 굉장히 정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에 기반한 거냐면 AI, 인공지능과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한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한 거예요. 자,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맨 앞에. 엄청난 데이터가 잘 정리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데이터 표준화라 그래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 인포마틱스라고 하는데 정보학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데이터,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파티마 병원 갔다가 경제병원 가서 수술 받을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기 저 CT 찍은 거 하고요, 그 엑스레이 찍은 거 하고요, 저 진료 기록한 거 하고요, 뭐 맞았는지 그거요, 저 해가지고 기록 좀 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CD로 구워주면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거 구워주면은 그거 들고 경북대 병원 가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북대에서 파티마로 갔던 어디로 갔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있으시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그 시대에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병원과 병원 간의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파티마 의사한테 아니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 정보 저쪽으로 넘겨줘. 그래도 못 넘기는 거예요. 디지털과 바이오가 융합된다는 건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열리냐면요, 저의 모든 의료 기록이 다 제 여기 어디에? 저기 있네, 핸드폰에. 왜냐하면 내가 받았는데 내 거 사진도 여기 없어요. 한 10년 전에 찍은 CT 사진 가지고 계세요? 왕가지고 계시죠? 그건 내 기록인데 누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의 것인데 내가 돈까지 다 냈는데 나한테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걸 받으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10년 지나면 다 소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받으면 내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다 그게 축적돼 있고 그거를 내가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내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의사가 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동의서를 쓰면 그 의사는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정보를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복사해서 CD를 구워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40장 만들었는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저는 지금 없는데 우리 팀장님 차고 계시던데 여기에 그 애플워치랑 뭐 갤럭시워치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차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뭐 차고 있는 거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60까지는 아니어도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하려면 이런 거 차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딱 차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꽤 오래됐어요. 이런 유비쿼터스 온라인 원격 하는 거는 오래됐어요. 그런 다만 어떤 게 달라졌냐면 옛날하고 지금은 기술이 천양지차로 발달했다는 게 좀 달라졌죠. 실시간으로 심박수, 실시간으로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눈에 컨택트 렌즈를 하나 끼고 있으면요, 실시간으로 1초 간격 계속해서 당을 체크해요.
컨택트레 그 눈물 안에 들어있는 당을 계속 체크해서요. 의사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송신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인슐린이 있어서요. 좀 심각하다 싶으면 또 인슐린을 어떻게 주사하는 방법도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심전도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심전도가 되려면 심장의 그 여러 가지 전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심전도를 보는 건데, 심전도를 보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평상시에는 심전도 체크를 안 하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아마 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있으면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심전도 체크를 누르고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심전도 체크가 돼서 또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면 내가 허락한 의사는 실시간으로 그거를 통보받거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그 10년, 20년 나의 데이터가 쌓이면 의사가 보고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어떠한 처방을 받아야 되거나 조만간에 내원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병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그래서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 때 병원 가는 거 두렵잖아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처방전을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처방전을 해서 이메일이나 여기로 보내줘요. 띵동하고 처방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약국까지 연동이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약국 가가 거기서 주고 돈 주고 받죠. 그럼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죠. 근데 이 디지털하고 이게 바이오가 융합이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냐면요.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요. 제 모든 정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정보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 당이 좀 요즘 많이 조절이 안 돼서 어떤 처방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처방을 내서 올 필요도 없이 그거를 약국과 저한테 동시에 보내요. 그러면 약국은 그 약을 만들어 놓겠죠. 만들어 놓으면 나는 언젠가 그거 요즘 그 배민도 있고요, 쿠팡도 있고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 서비스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약이니까 본인이 가서 찾아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의사를 만날 일이 없는 거죠. 대략 이 바이오와 디지털의 이 그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사실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세요. 카카오 헬스케어 법인 설립, 600조 글로벌 시장 정조준, 카카오 헬스케어 신설, 두두두두. 지금 카카오하고요. 여기는 제가 카카오만 쭉 써놨는데 이쪽에 네이버도 있죠. 구글, 아마존.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 그 어떤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셜 커머스 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데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모든 곳에서요.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확 열릴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헬스케어 시장이요. 좀 전에 카카오는 600조라고 그랬는데 거의 500조에서 600조 가까이 시장이 열린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복잡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더 있는데 더 적었다가는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 요만큼만 적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저는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강의 때문만이 아니고 이번 학기 강의 자체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교수님들을 우리 고산도서관과 협의해가지고 모셨어요.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생물학자인데 그 중에는 3D 프린팅. 왜 3D 프린팅이 갑자기 헬스케어에 나오나? 3D 프린팅은 이렇게 프린트는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프린트가. 3D는요. 거미집을 CAD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엔터 누르면요. 그냥 예쁜 새집도 만들어주고요. 비행기도 만들어져요. 입체 프린터죠. 일종의. 그런 입체 프린터가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안동대학에 강의하러 가다가 제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장기는 우찌우찌 이식도 하고 뭣도 해서 살렸는데 이 갈비뼈 왜 할까요? 근데 이 갈비뼈 재질을 어디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딱 맞는 갈비뼈를 어디서 찾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딱 맞는 부러진 부분에 딱 맞는 갈비뼈를 디자인을 해서 3차원 이게 그래픽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3차원으로 쫙 만들어 갖고 엔터를 딱 치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티타늄으로 만든 갈비뼈가 쫙 만들어져요. 그리고 외과 의사가 갔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예전에는 정말 이걸 왜 만드나 싶었던 것들이요, 지금은 컴퓨터에 디자인해서 놓고 엔터만 하나 쳐놓고 밥 먹으러 갔다가 어디서 게임 좀 하고 놀다가 오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삑삑삑삑.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셔서 가면 이렇게 3차원, 이게 다 3D 프린팅 기법이거든요. 삑삑삑삑 하면서. 그래서 김현덕 교수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3D 융합센터 원장인 김현덕 교수가 와서 강의를 2번 하실 거고요. 그래서 다 헬스케어와 관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자 이미징 기법이라고요. 요즘은 단순히 그냥 CT 찍고 MRI 찍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심하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제가 직접 찍어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그 촬영 장비들은요, 거의 이 속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컬러로 3차원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내요. 진단하는 게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예, 그런 굉장히 최첨단 영상 장비 전공하신 장용민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또 강의하실 거고요. 저번에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그 로봇 경연대회에서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무찌른 이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셨을 거고, 또 그 다음에 공학적 관점에서의 헬스케어에 대한 접목을 또 최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조금 어렵다 싶으시더라도 계속 나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출석 체크 나중에 한 번씩 할게요. 자, 이걸 다 아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시다 보면 분명히 이 말을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IoT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용어들인데요. 그래도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흔히 듣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듣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IoT는요,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물들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콘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뭔가 핸드폰에 다 있죠. 핸드폰에 제가 센서가 있잖아요. 위치 추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A라는 데 가서 뭐 올리브영 가서 뭘 사고, 그날 저녁에 어디 가서 뭘 먹고, 빕스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또 뭘 하고 하면, 이게 위치 추적뿐만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 빕스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 네이버나 어디 찾다 보면, 지금 구글 찾다 보면 지금 현 식당은 붐비는 중입니다, 뭐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전부 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위치 기반 해가지고 지금 그 식당에 50명 좌석인데 지금 100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30명이 있는지 어디가 한가한지, 우리 저거하고 똑같아요. 교통정보 서비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물 인터넷은요, 거의 이게 핸드폰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앞에 거리를 쭉 지나가잖아요. 여기 옷집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으면, 제가 그 옷집 앞에 가까이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모니터가 있던 내 핸드폰에 뭐가 있더니요, 이 건물하고 연동이 돼가지고요, 그 옷집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으며, 여기는 무슨 여기 가면, 왜 박물관에 가면 그 앞에 가면 뭐 이렇게 앞에 가면 뭐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니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건물들하고 저하고 제 핸드폰 기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요. 근데 가면 걔가 그냥 가까이 가면 걔가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옷에 손만 대면은 그 옷에서 이 옷은 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그게 IoT예요. 그 다음에 VR은 가상현실이죠. 이게 뭐 쓰고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AR은 Augmented Reality라 그래서 증강현실이에요. 가상현실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가상현실은 거의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가상 그 컴퓨터 안에다가. 그런데 오그멘티드 그 증강현실은요, 거기다가 원래 실제로 없는 괴수를 하나 집어넣는 데거나, 뭔가 뭐 드래곤을 넣는 데거나, 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과하게 표장해서 뭔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만드는, 영화 기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우리 지능인데, 요거는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EMR, EHR, PHR,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료 기록이에요. 일렉트로닉 전자 의료 의무 기록이고, 전자 건강 기록이고, 개인 건강 정보고, 다 그런데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거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EMR, EHR, PHR 뭐 이렇게 줄여서 쓴다는 말씀. 왜 이게 나오냐면, 의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기록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걸 듣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3D 프린팅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마지막 것만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료 정보 기록을, 그러니까 수기로 그 의사들이 악필로 쓴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작업이 아직 우리나라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헬스 무슨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예요.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 최윤섭 박사님이 쓰신 책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꽤 두꺼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 학습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요보다 더 나간 게 이제 머신러닝보다 더 나간 게 딥러닝인데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요. 이것도 데이터가 중요해요. 방금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만 가지고 남과 여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머신에다가 뭘 넣냐면 인공지능 그 환경에 있는 컴퓨터에다가요.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 엑스레이 사진을 다 넣는 거예요. 이건 여자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남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다 집어넣어요. 이건 아까 이건 여자야. 이건 남자야.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줘요.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정확해져요. 정확도가.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AI는 뭐에 의존적이냐면 얼마나 많은 정교한 데이터가 있느냐예요. 여자 거를 찍어놓고 남자야 그리고 주면 AI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정보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보의 많음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막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전체를 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자 거 1000명, 남자 거 1000명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 거, 남자잖아요. 선생님 거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AI 학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1000명. 이건 다 여자 거야. 그리고 학습시키고 이건 남자 거야. 그리고 학습시켰어요. 걔가 이렇게 딱 머리에 인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거를 딱 찍어서 딱 뒀더니 여자야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지진아를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남자야 임마. 그러면 얘 아직 데이터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인종별로 또 손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연령층에 따라 손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또 한 100명씩 더 10대 100명, 20대 100명, 30대 100명, 90대까지 100명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인종별로도 뭐 코카시안종, 한국, 뭐 우랄, 알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0명씩 또 집어넣어서 한 데이터를 한 5,000명을 더 보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선생님 거 찍어가지고 쫙 넣었더니 남자입니다. 띵 나왔어요. 오케이. 이제 좀 작동을 하는군. 그러고 나서 선생님 것도 찍어서 집어넣으니까 남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럼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또 다른 데이터들을 더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복 학습을 AI에게 시킨다는 거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서 그 어큐러시 정확도가 99.999%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정확한 데이터. 그래서 러닝하는 거예요. 얘 학습시키는 거죠. 이 지진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 특정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만 볼게요. 이 뒤도 뭐 좀 더 있지만 뭔가 인공지능하고 무슨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의료 체계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3D 프린팅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대략 느낌이 확 오시죠? 예. 이게 생물학만 해서 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공학이나 3D 프린팅이나 무슨 막 이미지 막 촬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AI가 또는 어떤 디지털 정보들이 또는 컴퓨터가 우리 건강 정보에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지금까지 제 강의는 성공이고요. 한 가지 영상을 제가 순서를 바꿔서 좀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제가 가볼게요.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로우시죠? 예, 저게 구글에서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 사람이 아니고 의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폭로한 사람의 말에 신뢰가 더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저런 AI가 이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하고 채팅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 더 뛰어난 진단 실력으로 저희를 진료해 주는 시대가 곧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제일 앞서 있어요. 가장 체계적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몇몇 벤처기업들이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글에 견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 진료 뭐 추천하고 AI 문진, 이게 인공지능이 문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챗봇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EMR, 아까 보셨죠?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의료기록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허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진료를 하면 옆에 수련생 같은 애들이 적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적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차트를 적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옆에 AI가 있으면 그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AI가 알아서 다 진단서와 진료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적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독을 누가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AI가 판독해요. AI에 기반해서 어떠한 이제 처방이 나오고 그게 이제 약국으로 가서 우리에게 약이 전달되는 세상인 거죠. AI를 못 믿겠다고요? 앞으로는 로봇을 더 믿게 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짧게 쭉쭉쭉 넘어가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현재보다 이제 헬스케어가 이렇게 86.8%나 증가할 거고요. 헬스케어는 언제 좋냐면 갑자기 급성으로 하는 거는 헬스케어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당뇨 또는 뭐 체지방 감소, 뭐 근 감소, 그 다음에 뭐 왜 오랫동안 만성 질환으로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 골격계 질환 이런데 관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사전 예방, 개인 맞춤형 의료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제 강의할 때 바이오와 관련해서 개인 맞춤형 테일러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기, 모바일, OS 통신사,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약회사, 의료기관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AI와 함께 이제 진단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이분의 자료를 조금 참고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아주 짧게만 이분 자료를 말씀드리고 제가 큰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퍼스널 헬스 리코드, 그러니까 개인 의료 정보들을 다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탈 헬스케어, 전주기적인 거죠. 아파서 오면 약 주는 게 아니고요. 아프기 전부터 그 다음에 약 먹고 치료된 후까지 전체를 다 케어하는 시스템이고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나왔어요. 아니 무슨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무슨 치료제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건 설명드렸지만 의사의 진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먼저 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들 모으는 작업.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 사이에 블락이 생겨서 이 정보가 넘어가질 않아요. 개인에게는 이렇게 와도. 그런데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 의료 정보들이 서로 소통되고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허용한 곳은 그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 기록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방전이 온라인으로 처방전이 와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 이렇게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마이 헬스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마이 헬스웨이하고 내 건강기록 앱, 그러니까 앱에서 이렇게 보는 앱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이 헬스웨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일본 사이트인데요. 웰비라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실시간으로 그 환자들을 케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주기 헬스케어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면 처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측하고 예방하고 아프면
처치하고 그 뒤에 케어까지 하는 이 토탈 케어 시스템이죠. 그게 전주기적인 거고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디지털 메디슨,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만 잠깐 설명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드리는 것 같아요. 미국 회사입니다. 페어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살펴보니까 중독하고 불면증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카이아 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운동 코칭 어플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ADHD 환자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 디지털 치료제를 또 만들었어요. 아킬리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 요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더 말씀드리죠. 고소공포증, 사회공포증, 정신치료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또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거꾸로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는 못 느끼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벌벌 떨어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안 해봤지만 게임기 있잖아요. VR, 가상현실 게임기. 그 게임기에다가 높은 다리를 건너는 연습을 매번 하는 거예요. 뭐 덜덜덜덜 떨겠죠. 그렇지만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위험한 환경에 그런 높은 지대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현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고소공포증이 상당히 개선이 된대요.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FDA에서 승인도 받았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공포증. 그러면 사회공포증이 뭐 소시오포비아 뭐든 간에 그게 뭐 대인공포증이든 뭐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잘 못 간다. 그럼 계속 이걸로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 많은 곳에 자기 커피숍에 위치하게 하고 거기서 버텨보는 거죠. 위험은 없어요. 실제로 혼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반복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된다 그래. 특히나 요즘은 전쟁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있네요. 러시아에. 옛날 베트남 전쟁이나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PTSD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누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거나 자기 친구가 죽는 장면을 봤다거나 전투에서 그러고 나면 평생을 정상적으로 못 살고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걸 느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식이 좀 잔인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게 해서 그걸 극복하게 해야 된대. 직면해가지고 피하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떠올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회피하고 싶은 기억이기 때문에 떠올리기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차분하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한 적은 있겠죠.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상황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VR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게임처럼. 그리고 그 상황에 똑같이 친구가 옆에 다리에 총 맞아 죽는 장면이라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너무 환자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좀 잔인한 짓 같지만 그게 상당히 그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뒤에를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디지털 치료제예요. 여러분도 조만간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PTSD 설명한 것처럼 이건 이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인데요. 그러니까 집중력 결핍, 그 다음에 과잉행동 장애, ADHD. 우리 특히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많이 있는데 ADHD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형 비디오 게임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좀 희한하지만 게임이나 뭐 이런 저런 걸 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또는 면대면의 그런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ADHD가 많이 생긴다고, 현대인의 병, 어린 아이들의 병인데 그거를 게임을 통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이래요. 저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디지털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놀랍죠? 저걸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건 우리가 흔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매일 아침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 뭐 스쿼트도 하고 뭐 플랭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비싼 돈을 주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PT를 받으면서 매번 하면 한 번 할 때 얼마예요? 싸도 5만 원이고요. 비싼 데는 막 8만 원, 9만 원, 10만 원씩 해요. 그거를 어떻게 매번 하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코칭 어플인데요. 이게 AI가 코칭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따라서 해보라고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바로 코칭이 들어와요. 오른쪽 팔이 너무 낮아졌다. 5도 올려라. 뭐는 어떻다. 뭣도 올려라.
그 다음에 체지방이 지금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은 체지방이 뭐 얼마가 되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애플워치 있어가지고요. 체지방이 얼마가 감소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운동해. 그래서 실제로 헬스클럽의 PT 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자기 몸에 맞는 제대로 된 코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것도 일종의 헬스케어, 광의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중독하고 불면증 같은 거는요. 이런 거예요. 불면증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는 거예요. 불면증이나 중독이나 다. 그런데 임상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불면증에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번째 제일 큰 요인이 잠을 안 자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래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니까 내일 나는 하루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뭘 했는데 실수하면 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로 잠을 잘 못 자는 그 외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요인이 있을 텐데 두 번째로 심리적인 요인이 잠을 자야 돼. 지금 자야 돼. 11시. 지금 자야 돼. 안 자면 죽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새 못 잔대요. 그래서 이게 과대한 잠에 대한 민감성. 이제 그걸 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정신과 의사랑 지금까지 치료 방법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게 별게 아니야. 잠이 안 오면 뭐 즐기면 돼. 뭐 그리고 피곤하면 그때 또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조금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는 방식으로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게 하는데 그 상담을 누가 하냐면 이 디지털 AI든 뭐 이런 시스템들이 그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불면증을 치료해 주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뭐냐?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모든 중독이 그 약 딱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먹겠다고 하고 숨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술을 먹으면 심장 박동 올라가고 혈관 확장되고 뭐 하고 그럼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운동은 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0분 쉬면 다시 가라앉죠. 근데 어때요? 술 먹고 나면 밤새 내내 뭐 심장 뛰고 뭐 땀 나고 열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대번에 술 마신 그 레코딩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을 관리하거나 중독을 해결하는데 이 AI를 기반한 디지털 치료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24시간을 그 사람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요 온라인 이 그 스마트워치 또는 애플워치에 따른 이런 온라인 형태의 의료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모든 데이터의 분석을 누가 한다고요? 아까 람다 같은 AI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AI에 해당하는 뭐 바빌론인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아까 하버드 대학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런 굉장히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전 세계 모든 수백만 수천만 장의 사진을 AI는 머릿속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게 뭔지 AI는 알아내요.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동안 수련된 의사가 아니라면 정확한 진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